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이라고 하는 임금 잘 아시죠? 네. 광해군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선조의 둘째 아들이고 또 정비소생의 자식이 아니라 첩빈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또 학문에 열중한다고 해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에 아주 전격적으로 왕세자로 지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가 최악의 경우 부왕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로 귀순할 경우에 자신은 조선에 남아서 이 전쟁을 지휘한다. 이런 명목으로 분조라고 하는 것을 이끌게 됩니다. 의외로 이 광해군이 이끌었던 분조의 역할이 외란 당시에 굉장히 컸습니다. 자, 만약에 국왕이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로 귀순해버리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는 통치자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설사 일본군에게 저항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왕도 없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서 뭐 하겠는가, 이런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광해군이 분조로 이끌고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이런 지역을 쭉 옮겨 다니면서 일단 백성들에게 아직 조정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현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저항하고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광해군이 제공을 한 거죠. 자, 광해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어떤 왕보다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인물이 1608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자리에 올랐죠.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는 광해군이 왕이 될 무렵인 1607년에 이 두만강변에 살고 있던 홀온이라고 하는 여진 부락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홀온 부락은 건주여진이 아니라 해서여진 계통의 부족이었는데 조선하고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누르하치가 떠올라서 조선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이 홀온 부락을 정복해버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울타리가 사라진 듯한 그런 허탈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해군이 왕이 될 무렵에 건주여진이 장차 조선을 정복하려 한다는 이런 소문까지 돌아가지고 광해군을 바짝 긴장을 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광해군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대외 정책을 취하냐 하면, 일단 우리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저 건주여진을 막아내는 거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는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해군이 만주 쪽의 모든 국방태세를 집중하기 위해서 1609년에 일본하고의 국교를 재개하고 또 쓰시마하고 무역도 재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안정시킨 토대 위에서 광해군은 이 건주여진을 막아내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광해군 11년 12월 신미조에 광해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의 병력과 인심은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강한 건주여진을 막아내려면 한편으로는 기미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강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오랑캐가 우리한테 와서 뭘 요구하면 적당히 쥐어줘서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온다고 하면 막지 않고 간다고 하면
잡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오랑캐를 적절히 구슬러서 나한테 화를 내지 못하게끔 조절하는 정책을 기미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생각에는 이 오랑캐들을 다독여가지고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정도로 잘 구슬린다. 그러나 아무리 구슬리는 정책이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랑캐가 언젠가 흑심을 품고 쳐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낼 만한 힘과 국방상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자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미책과 자강책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강론들이 또 거기에 들어있어요. 첫째 뭐냐면 오랑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대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평소부터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 역대 국왕 중에서 주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신경을 썼던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건주 지역에다가 간첩을 들여보내서 그 간첩들을 통해서 상대의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또 때로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상인들에게 물자를 증여해주고 그들에게 대신 뭘 요구하느냐. 니들이 파악한 건주 여진 관련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이 건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상대방의 정보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내부 정보가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게끔 방치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한편으로는 조선 내부의 정보가 이 누르하치의 간첩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 파악과 기미책뿐만 아니라 자강책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강책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왕이 된 직후부터 건주 여진의 침입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화포라든가 조총을 만들기 위한 기구로 화기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또 무기만 좋으면 안 되겠죠. 병력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수시로 무과시험을 열어가지고 병사들을 선발을 했고, 여러분 혹시 곽재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외란 당시에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쳤다가 광해군 초반에는 벼슬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이 곽재우를 등용을 해서 함경도 지역의 방어 책임자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또 수시로 자신이 병사들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열무, 관무제라고 하는 이런 무예 관련 행사를 열기도 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이 건주여진에게 함락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난처를 갖다가 정비를 합니다. 이미 광해군이 최악의 경우 강화도로 피신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저는 잠실여고생인데요. 궁금한 게 아까 간첩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조선에. 그럼 우리나라는 간첩에 대한 무슨 조치를 안 취했나요? 당연히 했죠. 뭐냐면 우선 당시 그 조선 땅에는 왜 조선 초에는 저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까지 여진족들이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이 여진족들 중에 조선에 귀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화인이라고 불렀어요. 즉 조선을 사모해서 귀화했다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이 조선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누르하치와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일정 지역으로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감시를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하나는 조선 내부의 정보나 이런 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지시를 신하들에게 내리죠. 조보에다가 쓰는 기록 중에는 군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이기 때문에 전혀 언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이건 후금, 즉 만주에서 오는 사신이건 간에 그들끼리 함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반드시 감시인을 붙이거나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체크해라.
이런 식의 정책을 취하면서 이 내부 정보나 혹은 이 후금 간첩들의 활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건주 여진을 다독거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침략에 대비한 자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조선과 명나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점점점 건주 여진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한 7년쯤 지난 1615년에는 혹시 팔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깃발에 의해서 사람들의 군대 조직이자 행정 조직으로 편제한 게 팔기인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한국인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너 본 적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몇 번지 EBS 빌딩 3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만주족한테 너는 본 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정황기 사람입니다. 저는 양황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주의 속담에 따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만주 사람들은 나가면 병사가 되고 들어오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팔기 속에 소속된 만주 백성들은 유사시에는 군인이고 평상시에는 농사나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 행정과 군사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통합적인 지휘체제가 바로 팔기입니다. 누르하치가 1615년에는 아예 8개로서 이 팔기제를 자신들의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만주의 힘을 더욱 조직화시키고 세게 만들어낸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팔기제를 완성한 1년 뒤에 마침내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은 독립국가를 건설해요. 그런데 그 독립국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누르하치의 조상 중에 옛날 금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아구다. 한자로는 아골타라고 썼었죠. 그 아구다가 1115년에 화북지방에 건설했던 나라가 금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는 1616년에 똑같이 대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주에 건설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구다가 건설한 금나라하고 누르하치가 건국한 금나라하고 헛갈리겠죠. 그래서 누르하치가 건국한 금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가장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명나라였어요. 이제는 누르하치가 아예 명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명나라와 시쳇말로 맞짱을 뜨려고 덤볐다. 명나라는 뭐를 상당히 두려워했냐면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랬죠. 여진족이 10,000명이 되면 천하가 그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속담도 등장했기 때문에 여진족 가운데 대세력가가 나오는 것을 무지하게 우려했는데 1616년에 누르하치는 아예 후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명나라는 큰일 났다. 이거 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명나라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1618년에 누르하치는 마침내 명나라와 선전포고를 한 뒤에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해요. 만주에 가면 무순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전략요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순성을 누르하치가 1618년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무순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7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내겁니다. 1583년에 누르하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누르하치가 명나라 편에 서서 여진족의 반란 진압에 참전했다가 누르하치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명나라 군에게 피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르하치는 바로 내 보는 앞에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인 그 원한을 제일 첫머리에 놓고 나머지 6개의 원한, 예를 들면 명나라는 공평하게 우리와 다른 부족을 대접하지 않고 우리는 깔아뭉개고 다른 부족인 해서 여지는 띄워주려고 했다. 또 우리가 만주에서 피땀 흘려 개간에서 농사지은 수확물을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명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이 누르하치가 무슨 성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전략 요충을 공격을 했는데 당시 무슨 성을 지키고 있던 명나라 장수 이영방이라고 하는 성주는 싸우지도 않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누르하치에게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는 다시 누르하치의 손녀딸하고 결혼까지 해요. 이제 누르하치가 작심하고 명나라에게 맞짱을 뜨려고 했다는 사실에 명나라 신하들하고 일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이번 기회에 누르하치를 아예 손봐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작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복하기 위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누르하치를 보복 공격하려고 결정했던 명나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에 조선도 같이 동참시키자. 왜? 임진왜란 때 조선이 히데요시에게 망할 뻔했을 때 누가 도와줬다? 우리 명나라가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조선으로 하여금 그 우리가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선에도 사신과 외교 문서를 보내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약속된 날짜까지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누르하치를 같이 치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요구가 왔을 때 광해군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을 겨우 끝내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는 판인데 만약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누르하치와 싸우려고 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외란 복구 사업은커녕 나라가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서 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절대로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확고한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럼 광해군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외란 당시에 분조라고 하는 걸 이끌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명나라 장수들하고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어떤 정보를 또 들었냐면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일본군보다 세면 셌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귀에 따갑게 들었어요. 그러니 이 강한 누르하치에게 명나라가 요청한다고 해서 섣불리 싸움을 걸었다가 그들로부터 보복 침략이라도 받게 되면 조선은 최악의 경우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광해군의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종일관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광해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명나라 자체가 집요하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청을 한 데다가 조선 내부의 신하들 또한 군대를 보내서 누르하치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나라는 원래부터 우리의 부모의 나라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를 도와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선은 자식이니까 자식이 지금
부모가 도와달라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부 신료들은 설사 누르하치와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의를 다해서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광해군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럴 때 명나라가 결국은 더 세게 나옵니다. 당시 명나라 장수들 중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선 내부 사정을 잘 알았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우리한테 따라올 것이다. 그래갖고 일부 신하들은 이런 주장을 펴요. 조선이 계속 군대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먼저 조선을 손봐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1619년에 1월 달에 바깥에서는 명나라의 압박, 안에서는 군대를 보내라고 아우성치는 신하들의 채근을 못 이기고 약 15,500명의 병력을 만주 지역으로 파병을 합니다. 이때 조선군을 이끌고 갔던 총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었죠. 이거는 조선군과 만주군이 강을 사이에 놓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영조 때 판화로 남긴 그림의 모습인데, 자, 여러분이 이 그림에 보시면 조선군이 쫙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조선군이 이상하게 뭘 들고 있습니까? 조총을 들고 있어요. 앞에 들고 있는 게 조총입니다. 그러면 이 무렵 1619년이 되면 조선군도 이제는 무기 체계가 뭘로 바뀐 걸 의미하는 겁니까? 조총으로 바뀐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병사들은 여전히 화살을 메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조총수가 앞에 나와서 한 발을 쏘고 나면 다음 탄환을 잴 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인터벌, 그 중간 시간에 이 화살 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화살을 쏘는 형태로 군대가 편제된 거예요. 당시로서는 조선 최고의 정예병들입니다. 그러나 이 15,500명의 조선 파병군이 1619년 만주에서 벌어진 심화 전투라는 데에서 결국 누르하치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항복하고 맙니다. 보이는 그림은 바로 누르하치에게 강홍립을 포함한 조선군 장수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항복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우리 눈을 상당히 서글프게 합니다만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왜 이 전쟁에서 조선군이 참패했을까? 어느 정도 참패였냐면 조선군이 15,500명이 갔는데 이 심화전투라고 하는 싸움에서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약 8,000명에서 9,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500명 중에 8,000명, 9,000명이 죽었으면 60% 가까이가 피살된 거죠. 자, 당시 명나라는 군사적으로 누르하치의 후금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의 명나라는 덩치만 컸다 뿐이지 이미 안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황제는 정치에 대해서 뜻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치에 뜻이 없으니까 조정에 나오는 날도 며칠 없어요. 신하들은 황제를 만나고 싶어도 황제가 나오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 금고에는 어마어마한 은을 갖다가 부여잡고 있었는데 나라의 창고는 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황제는 정치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환관들이 설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당쟁까지 심화되면서 이 누르하치를 막아내는 국방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조선 측의 기록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명나라가 처음에 조선에게
원군을 보내라고 하면서 2만 명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2만 명의 원군을 보내주면 우리는 47만 명을 동원할 거다. 그런데 강홍립이 막상 만주에 가서 명나라 군대의 사정을 보니까 명나라 군대는 47만 명이 아니라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을 부풀린 거예요? 40만을 부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홍립을 경악시킨 게 뭐냐면 강홍립을 지휘하러 나타난 유정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의 휘하 병력들은 대포도 없었어요. 화포도 끌고 오지 않은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이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홍립이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정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강홍립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조선군만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열심히 싸워야 될 주체는 누굽니까? 명군이죠. 엄연히 명군이고 조선군은 객병인데 이거 주인이 객병들한테 나는 당신들만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나라 군대가 7만 명밖에 안 됐는데 당시 만주 군대는 몇 명쯤 됐느냐? 거의 9만시에서 10만 정도의 병력을 누르하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군대가 수비하는 군대보다 숫자가 적다. 그리고 그 적은 병력을 조선에서 차출받은 군대로 메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명군에 문제가 있었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고 더욱이 더 문제는 뭐냐? 명나라는 이 7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병력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4개의 방향에서 만주 군대를 공격하기로 작전을 짜요. 7만밖에 안 되는 병력을 넷으로 나누면 평균 몇 명씩 됩니까? 한 15,000에서 2만밖에 안 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4명의 지휘관에게 4개의 부대를 나눠서 지휘를 맡겨가지고 원래는 1619년 3월 1일 날 동시에 만주 쪽을 향해서 이 4개의 부대가 한꺼번에 일제히 출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평가받았던 두송이라는 장수가 잔머리를 굴릴 겁니다. 내가 딴 장수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같이 출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하루 먼저 적진을 향해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귀신이었던 누르하치에게 이미 유출이 된 거예요. 누르하치는 두송이 오는 길목에다가 매복병을 배치했다가 두송 군대를 그야말로 박살냅니다. 명나라 기록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완승을 거둔 누르하치 군대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나머지 3방향으로 흩어져 있는 부대를 계속 각계격파합니다. 조선은 가장 압록강 쪽에 가까운 남쪽에서 유정이라는 군대의 휘하에 배속이 됐는데 이 유정이라는 자는 강홍립을 만나자마자 계속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조선 너희들은 보나마나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왔으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계속 전진해라. 이 말은 뭐냐? 조선 병사들에게 무조건 앞장서라고 등을 떠민 거예요. 조선군은 명군의 압력에 휘말려서 군량 보급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전진하다가 결국 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르하치군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60% 가까운 병력이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광해군에게 비판적이었던 신하들은 이런 전쟁터에서 실제로 벌어진 실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황당한 말들을 만들어내요. 뭐라고 만들어내느냐? 이 전쟁에서 광해군이 애초부터 강홍립에게
적을 만나서 항복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선군이 적에게 기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명나라 군대까지 누르하치에게 패했고 결과적으로는 만주 전체가 누르하치에게 떨어지고 말았다. 고로 이 전쟁 패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광해군과 강홍립에게 있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강홍립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자, 강홍립은 저 심화 전투에 참전하기 직전의 관직이 형조 참판이라고 하는 문관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내노라 하는 장수를 다 빼놓고 문관 출신의 강홍립을 최고 지휘관으로 앉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 조선의 신하들 가운데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인물이 강홍립이었어요. 광해군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명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 전쟁에 참전하다 보니까 우리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으로 들어가면 보나마나 우리 군대의 작전권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명군 지휘관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명군 지휘관들은 보나마나 조선군을 무조건 앞장 세워서 전진하게끔 밀어붙일 거다. 그런데 그런 명군 지휘관들에게 맞서서 조선군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광해군이 강홍립을 총사령관 도원수로 임명한 거는 애초부터 명군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처음부터 강홍립에게 항복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후 맥락을 볼 때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 심화 전투에서 조선군 15,000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8,000에서 9,000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강홍립이 항복하려면 언제 항복하는 게 정상입니까? 인명피해를 보기 전에 항복하는 게 정상이지 8,000, 9,000이나 죽은 다음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만주에 나아가는 지휘관들에게 지침을 줬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의 진행 양상은 멀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저 명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군사력이 누르하치보다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데 그 병력을 이끌고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누르하치 군대를 공격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광해군은 애초부터 이 싸움이 명나라가 별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 오랫동안 양성해왔던 이 15,000명의 군대를 아끼려는 방책을 세웠는데 문제는 바로 광해군 조정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실제로 전쟁터에서 벌어졌던 상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무조건 조선군, 강홍립과 광해군이 잘못했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까지 도매금으로 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뒤시기에 커다란 조선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 심화 전투, 사르우 전투에서 명군이 패한 다음에도 만주 군대는 계속 명나라하고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겨본 적이 없어요, 명나라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여러분,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끝없이 펼쳐진 뭡니까? 평원지대죠. 이 평원지대에서 누르하치와 명나라가 싸울 때 누르하치는 철저히 어떤 원칙을 지켰냐면 명나라의 성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간첩을 미리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명군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요. 만약에 명군 병력이 10,000명이다. 그러면 누르하치는 공격군의 숫자를 반드시 30,000명 이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1621년이 되면 사실상 만주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누르하치에게 야금야금 다 넘어가고 마침내 조금 뒤시기 얘기입니다만 1625년에는 누르하치가 여러분 심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심양으로 수도를 천도까지 하게 되면서 누르하치가 만주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단계에 오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누르하치의 승승장구 상황에서 조선에서 다시 격변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강홍립이 명나라 군대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다가 명나라 군대의 비밀마저 후금군에게 노출시켜서 패배했다고 믿고 있던 광해군 정권의 반대파, 이른바 서인들이 1623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하죠. 문제는 인조 반정이라는 게 조선에서 광해군에서 인조로 왕자리가 바뀐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명나라하고 후금, 심지어는 일본에게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광해군은 시종일관 명나라가 요구하는 만주하고의 싸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까? 적극적이었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광해군은 이제의 책동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명나라가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바로 조선에다가 상인들로 간첩을 분장을 시켜가지고 들여보내요. 왜 들여보냈냐? 지금 조선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오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의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조선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인조반정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인조나 반정 공신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어요. 뭔 부담감? 우리가 전임왕을 이렇게 쫓아낸 것이 일반 지식인들이나 명나라가 생각하기에 어떤 한계를 갖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인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승인이 절실했을까요? 명나라의 승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1623년 3월 집권한 직후부터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명나라가 새로 등장한 이 인조를 조선 국왕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공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나라의 반응이 영 떨떠름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었어요. 조선 국왕 이혼, 위 기질 이종 소찬이라고 하는 몇 개 안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광해군의 이름이에요. 광해군의 이름이 혼입니다. 혼. 그리고 인조의 이름이 뭡니까? 종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해석하면 조선국왕 이혼이 그 조카인 이종에게 찬탈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나라의 희종실록하고 양조종신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조반정할 때 반정이란 말하고 찬탈이라고 할 때 찬탈이란 말하고 얼핏 들어도 어떤 말이 훨씬 느낌이 좋습니까? 반정이 좋죠. 찬탈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아주 나쁜 신하가 왕을 쫓아낸 것을 보통 찬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인조반정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정당하게 받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명나라를 상대로 해서 조선이 새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명나라는 속으로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하냐면 저 조카란 녀석이 자기 숙부를 함부로 쫓아낸 거는 명백히 난신적자들이나 하는 불법행위다. 그러니 우리 명나라 입장에서는 광해군을 원위치로 복귀시키고 저 난신적자들을 처단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명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명분으로 보면 분명히
명나라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명나라가 그렇게 한가하게 처리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명나라는 누구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까? 누르하치의 만주, 즉 후금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계속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저 조선을 잘 구슬려서 꼬드기면 광해군하고는 틀리게 저 세정권은 누구랑 열심히 싸울 가능성이 있다? 누르하치와 싸울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명나라가 뭐냐? 명분과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현실적 이익을 선택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조선은 인조반정 이후에 이런 조건 때문에도 친명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조선이 친명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자연히 누구하고의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까? 누르하치하고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고, 바로 이런 흐름이 인조반정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켜켜이 누적되면서 결국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대전쟁이 다시 폭발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은 또한 명과 후금하고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궁극에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대전쟁으로 치닫게 되는지 그 양상을 좀 더 흥미롭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조 때 재정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무인지경이었습니다. 조선이 무슨 재정적 재원 기반을 가지고 군대를 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더더욱 명나라에게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점점점 누르하치의 만주하고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죠.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로 내몰게 되었던 거고, 그 기로에서 결국 벗어날 수가 없었다.